처음부터까지 하늘인 잿빛이고요.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뭐 그 주변의 연못에서 이렇게 막 온천 연못에서 수영하고 목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에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화상이 입어서 사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고 하늘 터져버리죠. 몰라요. 인류가 어떤 생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지만 인류 문명 자체가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활화산의 수를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미국 서부 해안, 남미 서부 그리고 이제 캄차카, 알류시안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여기에만 한 700에서 900개 정도의 활화산과 쉬고 있는 화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바다들의 바다 한가운데를 따라서 해양 지각이 갈라지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거 자체로서 그냥 하나의 거대한 화산이고 거기에서 몇 개의 화산이 존재하느냐를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화산의 숫자를 정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걸 숫자 몇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를 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표면에만 보더라도 거의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우리 제주도 고유어로 오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화산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제주도라는 화산 안에 또 작은 화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케일에서 어떤 크기, 사이즈 개념에서 화산을 정의할 건지에 따라서 이걸 하나의 화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여러 작은 화산들의 집합체로 볼 건지 이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산은 일단 높은 곳이 산이죠. 고지대를 산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산이라고 부르는데 mountai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hill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좀 높으면 다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어떤 완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산 같은 것들은 산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힐이라고 하고요. 마운틴 같은 경우는 우리 락키 산맥처럼 정말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높은 우리나라 어떤 그 백두대간이라든지 어떤 뭐 설악산 뭐 이런 아주 뾰족뾰족하고 높은 곳의 경우만 산이라고 부르고 이 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지형적인 요소고요. 그렇게 위로 솟아있는 뾰족뾰족한 지형 중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그런 높은 지형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2013년도 뉴스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일본 남동쪽에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 도쿄쯤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이즈본인 마리아나 트렌치,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죠? 그 바로 후방에 있는 이 화산 열도들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지름 200m짜리 섬이 하나 생겼죠. 화산 활동이 새로 일어나면서 화산 섬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또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화산하고 지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절친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불의 고리, Ring of Fire라고 부르는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에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 Ring of Fire는 다른 이름 가지고 있죠.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산대라고 하는 거는 그 만들 조자에 산자, 매산자 써가지고 산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평양판이라든지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혹은 북미 혹은 남미 판 아래로 섭입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 난카이 해곡 지진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난카이 해곡 지진이 나는 이유가 필리핀 해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 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유라시아판과 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을 해요. 거기는 당연히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이 나는 곳하고 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겹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메커니즘을 좀 보자 그러면 화산 활동은 결국은 뭔가요? 땅속에 있던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인 마그마가 꿈틀꿈틀거리다가 지각을 부수고 뚫고 분출하는 과정이에요.
꿈틀꿈틀거리고 지각을 부수는 거 뭘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지진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후지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크게 분출했던 때가 1707년도입니다. 그때 후지산이 그 자체 동력으로 분출했다기보다는 후지산 분출하기 한 49일쯤 전에 일본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어요.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거의 지진 규모가 9가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지진이 났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후지산의 분화가 촉발이 됐다고 해요. 이제 땅속에 있는 마그마는요, 우리 단순히 그냥 액체가 아닙니다. 맹물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지구 내부의 암석은 암석 자체가 결정 구조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이 녹는다면 녹은 마그마 안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냐면 물이 우리 탄산음료 같은 거 보면은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마그마 액 안에 물이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보면은 약간 우리가 굉장히 그 뚜껑을 잘 닫아 놓은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샴페인이라든지 콜라 같은 상태라고 우리 마그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가요? 이 콜라나 샴페인 따기 전에 흔들면은 그죠? 펑 하고 터지죠, 그죠?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후지산 밑에 마그마가 있었어요. 가스가 충만한 마그마가 있었는데 그 마그마방 근처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그마가 흔들리겠죠, 그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흔들어 준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녹아 있던 가스들, 즉 물과 이산화탄소가 마그마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흔들어 가지고 뚜껑 열면은 거품이 막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그 후지산 아래에서도 1707년도에 생겼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진이 곧 화산 활동을 촉발할 수 있고 또 뭐죠? 화산 활동이 또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쌍방향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산 활동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시뻘건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또 뉴스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막 시꺼먼 화산재가 하늘로 막 뭉게뭉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걸 화산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화산 분출의 어떤 분류에 해당합니다. 용암이 이렇게 뻘겋게 흘러나오는 거는 뭔가 그 시뻘건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겁이 나고 뜨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분화 규모가 더 작아요. 오히려 그 시꺼먼 회색빛의 구름이 하늘로 막 뭉게뭉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분화가 훨씬 더 분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위험한 건데요. 일단 화산은 어떤 등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히 뭐 다른 걸 쓴다기보다는 한 번의 분출에 화산 분출에 수반돼서 밖으로 빠져나온 마그마의 양을 가지고 화산 분화의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 등급은 0에서부터 뭐 지구상에서 알려진 거는 8, 9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보면 뉴질랜드 동쪽에 있는 tongahunga라는 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게 규모가 5 정도 됐습니다. Explosivity Index,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수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로 5 정도가 됐었고 1707년도에 있었던 후지산 대폭발도 규모가 5 정도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땅속의 마그마방의 규모가 부피가 우리 마그마방이 주사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주사위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km 정도 되는 주사위 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실제로 마그마가 땅속에 있을 때는 그걸 1입방킬로미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마그마가 분출하면 그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 그 팝콘 같이 되는 겁니다. 마그마가 내부에 굉장히 많은 가스를 녹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 그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마치 이제 마그마가 일종의 맥주 거품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스를 많이 포함하는 마그마가 분출을 할 경우에는 화산의 분화 강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옐로스톤은 그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마뉴먼트 같은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저도 어릴 때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슈퍼 볼케이노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옐로스톤이 폭발을 할 경우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이에요. 우리 백두산 보면 천지 아시죠, 그죠?
천지가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아주 큰 폭발이 있고 나면 화산이 이렇게 붕괴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싱크홀 같은 지형을 칼데라라고 하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천지예요. 그 천지의 직경이 한 5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옐로스톤에 있는 칼데라들은 그거랑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50km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칼데라가 있는데요. 칼데라 크기는 곧 밑에서 빠져나간 그 마그마의 양을 의미를 하겠죠. 싱크홀 같은 경우도 밑에가 더 큰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더 큰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칼데라도 훨씬 더 이제 마그마가 더 한 번의 분출을 통해서 더 많이 빠져나갈 때 더 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50에서 80km 정도 직경의 칼데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폭발 규모가 8 이상이라고 말들을 해요. 그 통가 험가 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2년도에 분출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1큐빅킬로미터잖아요. 근데 화산 폭발 지수는 1이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마그마의 부피가 10배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5에서 6, 7, 8 세 단계 올라갔으니까 얼마인가요? 1000큐빅킬로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그마 방의 크기가요, 통가 험가나 후지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주사위 모양 마그마 방으로 가정했을 때 크기가 1km 이렇게 규모 8이 되면은 마그마 방의 직경이 10km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산이 분출할 경우 굉장히 큰 분화로 이어질 거라고 일단은 추측을 하는 거고, 여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세 개 주에 걸쳐 있어요. 와이어밍, 몬태나, 아이다호 이 세 개 주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 화산지대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에 과거의 지질학적 기록 분석에 따르면은 여기에 크게 3번의 분화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각각의 칼데라가, 각각의 그 폭발로부터 만들어진 칼데라가 3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오래된 칼데라가 아일랜드 파크, 두 번째가 헬리스 포, 세 번째가 옐로스톤. 옐로스톤이 가장 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화 주기를 보니까 가장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일랜드 파크 칼데라 다음에 헬리스 포크 칼데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 80만 년 걸렸고, 헬리스 포크 칼데라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옐로스톤이 또 만들어질 때까지 한 66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칼데라를 만드는 분화, 칼데라 포밍 이럽션이라고 하는데, 이 칼데라 포밍 이럽션의 주기를 보니까 80만 년, 65만 년 이렇죠, 그죠? 표본이 좀 적긴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옐로스톤이 만들어지고 한 65만 년 지금 딱 흐른 거죠. 그러니까 주기로 봤을 때 우리 난카이 해국 대지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 지진 나고 나서 거의 100년 다 돼 가잖아. 이제 그 백두산 1000년, 100년 분화 주기설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 마지막 분화 있고 100년 지났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보면은 약간 옐로스톤이 보통 이렇게 칼데라가 한번 내려앉고 나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마그마가 모여들면서 칼데라가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서전트 돔이라고 부릅니다. 리서전트 돔. 이렇게 내려앉았던 곳에 다시 밑에 마그마가 차면서 다시 거기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 지금 옐로스톤에서 그런 리서전트 돔 현상으로 추정되는 어떤 광역적인 부풀어 오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보면 우리 가이저라고 부르는 간헐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뉴스 보면은 막 사람들 그냥 그 옐로스톤 공원의 그 노란 아주 이쁜 막 굉장히 신비로운 빛깔의 어떤 거인의 눈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호수, 거기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옆에서 막 폭발이,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수류탄 그 물에다 던져서 훈련할 때처럼 뭔가 팍 터져 올라가죠, 그죠? 예, 약간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땅속에 아주 뜨거운 마그마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마그마에 의해서 아주 높은 온도로 데펴진 지하수가 갑자기 그 대기압 환경에 놓이면서 폭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수증기화되는 그런 걸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모아봤을 때, 여기 지금 분화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화가 할 시점이 도달했고, 서전트 돔이나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간헐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큰 분화임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인류가 그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겪어본 규모는 아니에요. 지금 옐로스톤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화산 폭발 규모 랭킹 같은 게 좀 있는데,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 화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화산이 7만 4천 년쯤 전에 분출했어요. 이게 규모가 8 이상
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분출된 화산재량이 마그마로 환산했을 때 약 2,800 큐빅킬로미터죠. 규모 8이 되려면 1,000 큐빅킬로미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1,000 큐빅킬로미터 분화 8의 경계점 2.8배 초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7만 4천 년 전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금 현대 문명이 있었을 때 분출했으면 아마 문명이 리셋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일본 아소산 많이 아실 거예요. 큐슈 여행 많이 가실 텐데, 아소산 보면은 거기 분화구 크기가, 칼데라 크기가 24km예요, 직경이. 백두산의 지금 5배죠, 거의. 그때 이제 이 아소산에서도 한 8만 8천 년쯤 전에 분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분화로 산출된 마그마의 양이 약 930에서 1860 큐빅킬로미터. 그러니까 1000 큐빅킬로미터면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 8이 되는데 1860까지 간다 그러면 벌써 훨씬 뛰어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규모 8 초과하는 화산 분화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화산이 과거 10만 년 이내에 가장 컸던 랭킹 1, 랭킹 2, 이렇게 화산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역시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은 1815년 조선 중후기쯤에 분출을 했어요. 이 분화는 7에서 7.5 정도 규모라고 말을 합니다. 아소산이나 토바 화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분화 규모였는데, 이 분화로 인해 가지고 북반구에는 3년 동안 겨울이 이어졌어요.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그 정도니까 만약에 8자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자리가 일어나면 사실은 굉장히 몰라요. 인류가 어떤 생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지만 인류 문명 자체가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백두산, 우리 주변에 있는 백두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 크기하고 일단 분화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지구상에서 현재 단일 화산체로 분류되는 가장 큰 화산은 하와이입니다. 근데 하와이에서는 아무리 큰 분화도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 3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느냐? 결국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나오더라도 이게 엄청 자주 분출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와이 분출한다는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화산체는 커지는데 거기서 큰 화산 분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까 옐로스톤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지금은 65만 년째 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때요? 근데 사람 터질 거라 그러죠. 65만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는데 언젠가 터지면 그거 어떨까요? 모아놨던 게 이제 한 번에 분출하는 거죠. 한 번에 분출한 그 양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산의 어떤 크기, 폭발 규모 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 화산이 가지고 있는 분화 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마그마 생성량, 분화 주기 간의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두말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이 두 영화가 1997년에 같이 나왔어요. 한 영화는 이제 볼케이노라는 영화고요. 또 다른 한 영화는 단테스 픽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는 우리 맨 인 블랙 아저씨 있죠, 터미 리 존스 주연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007 제임스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역시 미국은 어떤 지질학 최강국답게 이 화산 관련된 영화를 자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이 디테일과 이 고증에 있습니다. 이 두 영화가 둘 다 이제 화산 분출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어요. 볼케이노 같은 경우는 샌 안드레아스라는 곳이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LA 근처로 이어지는 굉장히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은 어떤 단층대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LA 한복판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완전히 시뻘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어떤 LA에 있는 어디에 호수에 있는 인공 연못 같은 데서 용암이 분출해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용암이 도시의 어떤 거리를 메우면서 느릿느릿하게 흘러오다가, 그죠? 흘러가다가 갑자기 솟구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암의 거동에 대한 특징들을 아주 고증을 잘해가지고 살려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산 분출의 한 종류인 하와이식 분화, 영어로는 하와이안 이럽션이라고 하는 그 형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와이 섬에서 자주 관찰되는 뻘건 용암 흘러나오고 용암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땅속을 따서, 우리 제주도 가면은 용암동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볼케이노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하철도 따라서 용암이 빡 흘러가거든요. 그게 이 용암
어마어마한 동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라바 튜빙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하와이 같은 화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에 수반되는 어떤 화산재해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 단테스 피크는 또 완전히 다른 화산재해인데요. 이거는 그 전에는 하와이안 이럽션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리니식이라고 부르는 플리니언 이럽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백두산 서기 946년에 발생했던 그 분화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화, 우리 통가, 헝가 형태의 분화, 그런 분화를 또 상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시뻘건 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시뻘건 건 안 나오고 처음부터까지 하늘인 잿빛이고요.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뭐 그 주변의 연못에서 이렇게 막 온천 연못에서 수영하고 목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에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화상이 벗어 사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고 하늘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산 꼭대기 위로 구름이 마치 우리 핵폭탄 터졌을 때 버섯구름처럼 솟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이 자동차를 타고 그 하늘로 솟아올랐던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자동차를 쫓아오는데 그걸 이제 도망가는 이 추격신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또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주변에 물을 만나면서 이거를 라하르라고 부릅니다. 화산 이류라고 부르는데 화산재가 물과 만나버리면은 엄청 걸쭉한 미숫가루보다 훨씬 걸쭉한 형태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흙탕물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고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하와이식 분화, 두 번째는 플리니식 분화, 이 두 가지 영화가 같은 해에 상영이 됐는데 정말 그때 그 화산학자들은 정말 그 풍년이었죠. 이런 이 컬처적으로 굉장히 고증이 잘 된 겁니다. 이 시간이 꽤 됐지만은 이 명작은 영원합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백두산은 대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죠. 내륙. 우리나라 그 개마고원 들어보셨습니다.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해발고도는 한 2750m, 2770m 그 정도 되고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부터 많이 다르죠. 울릉도도 역시 섬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수심 약 한 100m 내외 그 정도 되는 아주 얕은 바다, 대륙붕이라고 부르는 아주 얕은 바다에 놓여있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가 1950m 정도 되는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만 물에 담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는 3000m가 넘는 화산이에요. 그런데 울릉도가 있는 동해바다의 수심이 2000m 정도 돼요. 그래서 울릉도는 제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높이로서는 그리고 백두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높이로서는 더 높은 화산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주 깊은 물속에서 목만 내놓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본질적으로 이 세 개의 우리나라 주요 활화산들의 형성 과정, 분출 형태 어떤 이런 것들 거기 주변의 식생이라든지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화산 중에 그래도 가장 위험도가 낮은 화산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제주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산 지대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화산 밑에 활화산 지대 밑에는 그 밑에 필연적으로 마그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열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열이 높은 곳에서는 뭘 하라 그러냐, 우리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린 에너지로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연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이용하는데 지구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열,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이제 지열 발전이라 부르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지열 발전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 보통 우리 한반도 같은 곳은 온도가 1km 내려갈 때마다 한 35도, 40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45도 이렇게 되면 온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무슨 온천들 있죠. 부곡 온천, 유성 온천 뭐 이런 온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들은 그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주도는 최근까지도 분출했던 화산이고 그 밑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뜨겁겠거니 하고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산 그 지열팀에서 거기를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한반도보다도 지온 증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런 섬에서 사실은 왜냐면 육지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 제주도 하면 청정 자원에 보고 뭐 청정섬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데서 막 화력 발전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 짓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주도는 화산섬이니까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하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여기는 더 온도가 낮았던 거죠. 백두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동의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화라산이고 언제 분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화라산인데 이 백두산에서는 1km 내려갈 때마다 약 온도가 97도 정도씩 증가합니다. 요 정도를 이렇게 화라산의 어떤 지형구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울릉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아주 찬물에 그냥 몸을 담그고 있는 형태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잘 식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안에 뜨거운 열이 있더라도 좀 차갑겠다. 이 화산은 거의 7분흥선, 8분흥선까지가 동해 차가운 바닷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실시했던 그 시추 5개 시추공에서 나온 지온 증가율의 평균값이 거의 96도 정도입니다. 1km 내려갈 때마다. 이거는 그 밑에 아주 얕은 곳에 마그마방이 있다는 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증가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3개의 화산들이 있는데 각각의 화산들이 놓여 있는 지리학적, 지질학적 조건이 다르고 그 화산들이 가지고 있는 지온구배라든지 활성도가 조금씩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